The Ethical Import of Darwinism이라고 하는 이 책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적자 생존, The Survival of the Fittest. 적자 생존은 does not explain the arrival of the fittest. 적자의 출현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 적자 생존이 성립하려면 적자 출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윈 진화론은 과연 너 그거 설명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다윈은 제대로 답할 수 없었어요. 여기 되게 예리한 표현들이 나와요. 자연 선택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선별할 뿐이다. 덜 적합한 애들을 제거하는 과정이지 not an originative.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 즉 창조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특별한 랩미팅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려 대안 시리즈입니다. 대안 시리즈. 야심차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보는 멤버 구성으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재밌을 거거든요. 오늘부터 이제 정기적으로 한 3주에 한 번씩 처음 얘기야. 합의가 안 된 것 같은데. 합의 안 되고. 3주에 한 번씩은 해야지. 예, 그래야 3주에 끝나지.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시죠. 진화는 어떻게 새로운 생물을 창조하는가? 사실 진화라는 게 새로운 생물을 창조하는 것과 진화와는 약간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진화론은 창조론이거든요. 네. 본질적으로. 그렇죠. 근데 약간 완전히 네. 서로 극과 극의 개념에 서 있는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좀 약간의 창조론이 말하자면 어떤 종교의 어떤 영역에 귀속되는 말인 것처럼 맞아. 전유되고 있는 게 저는 불만이 있어요. 그 진화론은 창조론인데 과학적 창조론이다. 좋습니다. 그럼 결국은 창조라고 하는 말이 뭐냐? 크리에이트잖아, 크리에이트. 그렇죠. 크리에이트. 어떻게 만들어졌냐? 어. 예를 들어 지구의 시계를 10억 년을 돌려보면 원래는 단세포 생물들, 아주 단순한 단세포 생물에서 동물이나 식물 같은 다세포 생물들, 그리고 또 뭐 우리 인간 같은 뭐 포유동물, 척추동물, 뭐 영장류 이런 것들이 없다가 생겨났잖아요. 그렇죠. 생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 기작,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 결국 창조론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진화론은 과학적인 창조론이다. 자, 그래서 이제 과학적 창조론으로서의 진화론을 우리가 다뤄볼 텐데, 진화론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다윈 할아버지죠. 다윈 진화론이 사실 굉장히 심오하고 포괄적인 생물 창조론인데 이 다윈 진화론을 네 글자로 요약하면 딱 저는 적자 생존이라 대답할 것 같고요. 네. GPT한테 물어봐도 적자 생존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하면 Survival of the Fittest. 가장 적합한 애가 살아남는다. 이 말 자체는 사실 다윈이 직접 쓴 말은 아니고요. 사회 진화론을 주창한 것으로 유명한 허버트 스펜서가 1864년 종의기원 출간 5년 뒤에 처음 쓴 표현인데, 이 적자 생존의 핵심 의미는 이제 가장 환경에 적합한 애가 자연 선택을 받아서 살아남는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적자 생존으로 요약할 수 있는 다윈 진화론이 창조론이냐? 야, 오늘 자극적인데? 장난 아니야, 지금. 지금 장난 아니죠? 기본적으로 다윈 진화론은 창조론이에요. 근데 어떤 창조론이냐? 이 다윈 진화론의 핵심 상징은 나무거든요. 네. 새로운 생물들이 어떻게 자라나느냐? 마치 우리가 은행나무 열매를 심으면 거기서 은행나무가 자라나면 큰 나무 기둥이 자라나고 거기서 새로운 가지들이 뻗어 나온 것처럼, 그렇죠. 원래 이미 존재하던 생물들이 가지가 뻗고 갈라지면서 새로운 생물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조상이 있고 그 조상이 분화하면서 새로운 생물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사실 다윈 창조론의 핵심인 거죠. 네. 네. 그 다윈 창조론 기존의 개념만 알고 있었을 때는 되게 역설적인 느낌이긴 한데 네. 이거는 이대한 교수님의 생각이 아니면 그 분야에서 컨센서스가 있는 보통은 창조론이라는 말 안 쓰죠. 왜냐하면 단어가 너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뺏겼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다윈의 그 책의 제목도 종의 기원이잖아요. 어떻게 새로운 생물들이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창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적자 생존 혹은 이 생명의 나무로 상징되는 다윈 진화론이 창조론이라면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과 과제가 있습니다. 지구에 존재해온,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생물들뿐만 아니라 멸종했던, 한때 살았던 네. 모든 그 수많은 생물들이 자연 선택의 이 필터링, 즉 적자 생존을 거친 적자라면 그 적자가 어떻게 창조되는지를 설명을 해야지만 창조론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비판의 포인트가 됩니다. 미국의 교육자이자 외교관이자 사실은 막 대사도 하시고 엔잡러시군요. 네, 뭐 대학교 총장도 하시고 하신데
학술적으로 보면 기독교 윤리학자이자 도덕 철학자로 분류되시는 제이콥 굴드 셔먼이라고 하시는 분이요. 네. 1887년 종회기원 나고 나서 한 30년 뒤에 나온 책이에요. The Ethical Import of Darwinism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와. 이 책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적자 생존, The Survival of the Fittest. 적자 생존은 does not explain the arrival of the fittest. 적자의 출현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 적자 생존이 성립하려면 적자 출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 근데 다윈 진화론은 과연 너 그거 설명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다윈 제대로 답할 수 없었어요. 여기 되게 예리한 표현들이 나와요. 번역해서 설명해드리면 자연 선택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선별할 뿐이다. 덜 적합한 애들을 제거하는 과정이지 not an originative.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 즉 창조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윈 적자 생존의 진화론이 커버하지 못한 생명 진화의 현상을 아주 핵심을 짚은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 질문에 대답하는 게 다윈 진화론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미 한 150년 전에 주어진 어떤 과제인 거죠. 그러니까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게 작동하려면 적합한 장기, 뭐 적합한 행동, 본능, 그다음에 아예 전체 개체, 적자가 있어야지만 자연 선택이 작동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의 재료가 되는 게 결국은 적합한 애와 적합하지 않은 애들이 널려 있어야지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윈과 월러스의 독창적인 어떻게 보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 선택이라는 게 작동하려면 선택당할 무엇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다윈이 이러한 비판을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고요. 본인이 종의 기원을 쓸 때도 이 문제로 시작해요. 다윈의 종의 기원을 딱 펼쳐보시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variation under domestication. 그러니까 가축화 혹은 사육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이. 두 번째는 variation under nature. 자연에서 나타나는 변이. 두 가지 챕터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변이라고 하는 거에 지금 적자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변이가 있으면 더 적합한 애랑 덜 적합한 애가 있으니까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의 대전제가 중 하나가 변이거든요. 변이. 네, 이 변이로부터 종의 기원도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두 번 변이 엄청 연구하시잖아요. 초파해가지고. 그렇죠. 예. 변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변이를 제대로 알아야 정상적인 상태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다윈 진화론을 비판하는 진영에서 또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좀 쓰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다윈의 블랙박스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변이에요. 뭐냐면 네. 그 챕터 2에 보면 다윈 딱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생물 집단을 보더라도 모든 개체들이 다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행동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단 내에서 개체들 간의 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처럼 보여요. 네. 그리고 그 변이가 존재해야지만 자연 선택이 작동하는 게 의미가 생기고 차이가 없으면 선택도 의미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변이들이 누적되면서 결국 진화라는 것이 일어난다. 근데 다윈은 정작 본인이 변이의 중요성을 알았지만 그 변이가 생성되는 원리와 기적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DNA 구조가 발견되기 100년 전이에요. 아, 그렇네. 네. 1953년도에 그 유명한 DNA 더블 헬릭스 논문이 나온 건데 1859년에 100년여 전에 사실은 다윈이 진화론을 너무 빨리 사실은 정립했던 거죠. 그래서 이 블랙박스 안에 있는 변이의 생성 메커니즘을 모른 채로 다윈은 종의 기원을 썼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었고 본인 스스로의 그 시대에는 풀지 못했던 거였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윈이 풀지 못한 숙제를 후 세대의 진화생물학자들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적자가 출현하는 것인가? 어떻게 적자를 포함한 변이가 출현하는 것인가? 여기서 이 적자 출현의 사실은 첫 번째 단서가 바로 이 돌연변이입니다. 그리고 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말을 널리 엄밀한 어떤 진화 유전학적인 맥락 속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신 분이 바로 휴고 드 브리스라고 하시는 네덜란드의 식물학자이자 최초의 유전학자 중 한 명으로 불리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1901년에 내놓은 유명한 책의 제목이 돌연변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연변이 이론에서는 기존에 다윈도 변이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드 브리스의 돌연변이는 변이의 결과로 새로운 기능, 새로운 특징들이 관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윈의 변이는 이미 존재하는 변이에요. 어디를 보든지 변이가 있으니까 이걸 선별한다는 건데 이 드 브리스의 변이는 똑같은 애들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뭔가 새로운 변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드브리스가 말한 돌연변이는 이게 후세로 연결되는 그런 연속성까지 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얘가 랜덤 이벤트로 생길 수가 있다? 랜덤 이벤트로 생기고 그것이 유전된다. 유전까지 길게? 네. 그러니까 새롭게 생기고 유전되는 변이로서의 돌연변이를 얘기한 거예요. 1905년에 그 또 다른 책인데 제목이 돌연변이에 의한 종과 변종의 기원. 적자가 출현한다는 것은 혹은 변이가 출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없던 게 새로 생겨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다윈의 시대에서는 사실 다윈이 멘델 유전학을 받아들였으면 여기까지 나아갔을 수도 있을 텐데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개념을 나중에 후학이
얘기를 한 거죠. 뭔가 새로운 게 생길 때 그 새로운 것의 원천이 무엇인가? 돌연변이다. 네,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생겨나기 때문에 변이의 원천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기작을 사실 드브리스가 제안했습니다. 더프리스가 말했던 그 돌연변이는 사실 이것도 개념적이었어요. 왜냐면 뭐가 유전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DNA 원래 있던 서열이 바뀌는 것이 결국은 돌연변이다. 가장 단순한 변이들을 보여드린 건데 염기 서열 하나가 바뀐다거나 네. 아니면 하나가 빠진다거나 하나가 들어간다거나 염색체 자체가 덜커덩 잘린다거나 아니면 복제가 된다거나 혹은 전체 DNA가 다 2배나 뭐 3배로 늘어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DNA가 변하는 것이 사실 돌연변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이제 실체까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DNA라고 하는 것이 이 생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끊임없이 이 DNA라고 하는 분자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출현할 수 있는 원천을 제공한다. 그래서 적자가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 돌연변이라고 하는 개념이 진화로 들어오면서 적자 출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돌연변이 이론만으로 적자 출현을 설명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는 아예 대놓고 에세이의 제목을 The Arrival of the Fit, 적자 출현 이라고 하는 문제로 1915년에 나온 미국의 이제 자연사학자 혹은 박물학자라고 번역하는 내추럴리스트가 쓴 약간 에세이 같은 혹은 논고 같은 글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글입니다. 와. 그래서 과연 돌연변이 자연 선택만으로 충분한가에 대해서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urvival of the Fittest가 Arrival of the Fittest를 does not account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고요. 네. 결국 뭔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는 돌연변이 이론이 나오고 나서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자연 선택의 hit and miss method. 공이 날라오면 막 그냥 막 휘두르다 어쩌다 맞는 것 이런 느낌이에요. 자연 선택의 이러한 hit and miss method, 그러니까 어쩌다 맞기도 하지만 대부분 빗나가는 시행착오식 접근을 넘어서는 뭔가 경향성에 의해서 적자의 출현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인다. 완전한 우연에 의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현상이 일어난다기보다는 특정한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 그 환경에 맞는 적자가 출현하는 어떤 경향성이 있어서 이 단순한 시행착오적인 것을 넘어서서 적자를 출현하게끔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이 경향성, 텐던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진짜 있냐 없냐 라고 하는 문제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경향성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 없냐.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신앙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저희 같은 이제 말하자면 하드코어 주류 진화생물학자, 생명과학자들은 우리 물리학, 화학, 일반적인 과학에서 다루는 그 방법론을 가지고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풀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이 시리즈의 핵심입니다. 과학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근데 네. 진짜 멀리 높이 깊이 왔어요. 와. 한번 가봅시다, 그 길로. 좋습니다. 이 경향성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 조금 더 전문적이고 세련된 표현으로 저희 분야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evolvability라고 불러요. 이거 번역된 말도 없어요. 합의된 번역판. 그래서 제가 진화 잠재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진화하는 능력이네요. 뭐 진화하는 어차피 잠재력, 가능성 같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evolvability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논고에서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진화 잠재성 혹은 evolvability라고 하는 것은 특정 계통에서 유전될 수 있고 그래서 자연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변이, 그 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표현형 변이를 생성해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DNA가 바뀌는 것은 그냥 화학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화학적인 사건의 결과물로 생물에게 어떤 새로운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래야 하나?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는 없거든요. 분자 수준의 변화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뭐 더 똑똑해진다거나 더 커진다거나 뭐 더 막 색깔이 바뀌고 무늬가 바뀐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필요성이 없어요. 근데 그러한 경향성이 생물 계통에서 나타나는데 그런 경향성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생겨났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철학적인 게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진화했냐,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어떻게 애초에 생물에 부여되어 있냐를 탐구하는 거고, 그거를 정말로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라고 하는 굉장히 진화 생물학에서 주어진 철학적이고 깊고 심오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되게 철학적이고 추상적이고 거의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 해왔어요. 이 진화 잠재성 같은 게 결국 거의 형이상학적인 혹은 자연 철학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얘기를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탐구합니다. 그래서 저 그 김상현 교수님께서 우리 수학 포인카레 추측 문제 이제 취미는 과학에서 이번 주에 했었죠. 했던 네, 거기에 딱 지난주에 나오는 했었죠. 멘트 중에 하나가 수학자들을 굉장히 복잡한 문제, 공간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 제일 단순한
그렇죠. 제일 쉬운 차원 3차원을 못 풀었어. 우리가 3차원, 4차원, 5차원 있는데 문제를 못 풀면 결국 3차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심오한 진화 잠재성 혹은 적자 출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부터 쉬운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높은 것까지 풀 수 있는 높은 것까지 풀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핵심 모델, 오늘 사실 강의의 주인공은 가시고기입니다. 이 가시고기는 소위 말하는 이보 디보. 근데 이보 디보는 무슨 뜻이죠? 이보 디보는 이볼루셔너리 바이올로지, 진화, 디보는 발생 생물학, 디벨롭먼트 바이올로지. 그래서 진화 생물학과 발생 생물학이 융합돼서 만들어진 학문이 이보 디보, 진화 발생 생물학이고 그게 제 전공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등에 보면 가시가 3개가 톡톡톡 있어요. 그렇네요. 앞에 큰 가시 2개, 작은 그다음 거. 뒤에 가시 3번째가 있고 그걸 잘 보시면 배에 가시가 또 하나가 배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핵심 가시는 저 배의 가시 얘기입니다. 또 다른 주인공은 이 큰 가시고기 연구에서 스탠포드의 데이비드 킹슬리 랩이 정말 중요한 랜드마크 페이퍼들을 냈는데요. 그 중에서 3편을 제가 뽑아왔고요. 네. 2004년 네이처 페이퍼, 2010년 사이언스 페이퍼, 2019년 사이언스 페이퍼인데 제가 원래 3개를 다 커버하려고 했는데 네. 그러면 한 3시간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앞에 2개만 하고 다음 2부에서 뒤에 마지막 2019년 최근 논문을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개 논문 일단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큰 가시고기가 여기 지도에는 안 표시되어 있지만 왼쪽에는 이제 큰 가시고기들이 발견되는 위치고요. 이 한반도에서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유명한 데는 이제 유럽이나 뭐 북미나 일본도 꽤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저기는 아이슬란드거든요. 바닷가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안쪽에 내륙 지역에서도 발견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분홍색 표시된 게 해양성 큰 가시고기고 해양에서 안쪽으로 오면 로우랜드 저지대에서 민물 담수성 가시고기 그리고 조금 더 고지대의 담수성 가시고기 아예 완전히 이제 빙하가 녹은 물에서 사는 가시고기들까지 요 생태적인 분포도 꽤 다양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바다에 사는 애랑 민물에 사는 애가 되게 재밌는 차이를 보여요. 오. 그래서 위에는 대표적인 이제 바다에서 사는 가시고기를 찍은 거고 네. 밑에는 민물에서 사는 가시고기를 찍은 건데요. 빨간색 부분이 칼슘이 침착된 거를 염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 알자린 레드라고 하는 염색약을 가지고 이제 염색을 한 건데요. 위에 보면 뼈가 뭔가 탄탄하게 이 말하자면 골격 구조가 잘 보이네요. 보이죠. 네. 그리고 밑에는 훨씬 골격 구조가 태화돼 있어요. 네. 그리고 화살표 제가 배가시고기. 배 가시, 배가시. 그 펠빅 스트럭처라고 하는데요. 이따가 얘기하자면 펠빅은 이 골반 부분을 뜻합니다. 네. 저 부분이 인간의 골반 부분이랑 같은 위치예요. 이 가시고기인데 밑에 보면 가시를 잃어버렸잖아요. 네. 등가시도 꽤 많이 퇴화돼 있고 그렇죠. 배 가시는 아예 거의 없어져 있습니다. 네. 가시를 잃어버린 가시고기인 거죠. 민물 집단과 바다 집단에서 가져온 건데 지금 저런 특성들이 되게 전 세계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바다에서 있는 애와 민물에서 있는 애의 차이가. 자, 그래서 이게 노르웨이에서 실제로 연구된 결과인데요. 네. 바다에서 점점 민물 쪽으로 그것도 더 높은 더 담수 조건에 더 가까운 데로 올라오면서 같은 종의 물고기들을 잡아서 배가시를 본 거예요. 네. 실제로 바다랑 가까운 데서 잡은 애들은 다 노멀 스파인 이 배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조금 위쪽으로 올라오면 배가시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애도 있지만 없어진 애들이 잡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얘네들 조상은 해양이고 배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독립적으로 민물로 오면 배가시를 잃어버리는 현상이 관찰되는 거예요. 전 세계 곳곳에서. 애초에 가시가 왜 있냐. 네. 우리 생선 먹을 때 뼈 찔리면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는 손기술이 좋으니까 잘 발라 먹지만 그렇죠. 이 가시가 있으면 일단 먹기 싫겠죠. 먹을 때 아 따가워 해서 안 먹게 하는 효과도 있었는데 또 재밌는 게 게이프 리미테이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물고기가 먹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포식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그 동물의 크기는 결국은 입을 벌렸을 때 요 사이즈에서 결정된다. 한입거리가 되냐 안 되냐. 네. 근데 몸통을 다 키우려면 사실은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근데 가시만 이렇게 만들어줘도 입에다가 악 하고 걸리는 걸리는구나. 거예요. 그래서 가시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 이 게이프 리미테이션. 자기보다 더 큰 물고기가 자기를 잡아먹지 못하게 하는 되게 효과적인 전략. 아주 조금의 비용과 자원을 들어서. 게이프가 그럼 벌린 입 크기를 말하는 네,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해양 환경이고 해양 환경에는 사실 큰 물고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가시고기는 별로 안 크거든요. 큰 가시고기도 별로 안 커요. 그래서 포식자들이 얘를 잡아먹는 포식자들이 많아요. 근데 민물로 오게 되면 그런 큰 물고기가 못 살아요. 그래서 대형 오리 포식자들이 없어집니다. 대신에 다른 포식자들이 생겨요. 왼쪽에 보이는 애가 잠자리 유충이에요. 근데 저 잠자리 유충들이 저 가시를 말하자면 손잡이로 써서 잡아먹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잡기 좋아. 네. 어. 원래 그걸 잡아먹던 애는 없어졌죠. 저걸 이용해서 더 잘 잡아먹는 애들이 생겼죠. 게다가 아까 그 칼슘을 우리가 그 염색했던 것처럼 칼슘이 많이 필요한데
바다보다 민물의 칼슘이 적어요. 네, 그러니까 만드는 자원도 부족한 거예요. 오. 그러면 담수 환경에서 누가 적자냐? 해양 환경에서는 가시가 있는 애가 적자였는데 담수 환경에서는 가시가 없는 애가 적자인 거예요. 너무 재밌다. 야, 재밌다. 보편적으로 이 담수 환경의 조건은 전 세계 어딜 갔든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에 있던 가시고기가 내륙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가시를 상실하는 표현형적인 진화가 나타납니다. 적자 생존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메이크 센스 하잖아요. 너무. 이치에 맞잖아요. 네. 근데 이것만 이해하고 아하 하면 공격을 받아요. 그게 바로 적자 출현의 문제인 거예요. 애초에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해양형, 배에 네. 가시도 있고 뼈도 튼튼하고 등 가시도 분명한 얘가 밑에 보이는 것처럼 이 뼈가 비실비실하고 배 가시도 없어진 애가 일단은 적자가 집단에 출현해야 될 건데 이 민물에 적합한 물고기가 적자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를 풀 수 있으면 이 적자 출현의 중요한 원리와 기작들을 우리가 세상에 들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중요하다, 네. 진짜. 작은 가시고기 얘기지만 그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멋있는 말이에요. 감동받고 있어. 너무 좋아요. 일단은 이 첫 번째 논문을 소개하기 위한 배경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2004년에 이 네이처 논문이 딱 나오면서 적자 출현을 설명하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핵심은 결국은 가시를 없앤 돌연변이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 논문의 주인공은 역시 바다에서 사는 큰 가시고기랑 이제 민물, 담수 큰 가시고기인데 여기서 연구한 큰 가시고기는 하나는 아까 보여드렸던 일본 쪽에서 온 해양성 큰 가시고기고 이 민물, 담수는 팍스톤이라고 하는 호수에서 온 팍스톤 벤식. 벤식은 땅 아래에서 이렇게 작은 것들 먹고 사는 애인데요. 걔는 딱 보면 골격도 안 발달해 있고 배가시도 안 보이죠. 네. 저 오른쪽에 제가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저기 밴쿠버 근처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속하는 저 섬 안에 있는 호수예요. 저기서 잡은 큰 가시고기입니다. 근데 쟤네 둘 다 진품보다 가시가 더 작거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쟤네들이 아직 종이 분화가 되지 않아서 네. 교배가 돼요. 교배가 된다고요? 네. 그게 이 큰 가시고기가 이보 디보의 심볼이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자의 출현을 돌연변이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네. 가시고기의 가시를 잃어버리게 한 돌연변이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냐?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처음에 우리가 공을 가지고 제가 비유를 하겠습니다. 네. 이 공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쳐요. 네. 라지 R이면 빨간색. 이 이거 리세시브. 맨델의 유전 법칙 할 때 배웠잖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그거 맞아요. 복습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걸 하면 라지 R, 스몰 R 해가지고 교배를 나오죠. 하면 다음 세대에서는 라지 R, 스몰 R이 나오죠. 네. 근데 라지 R, 스몰 R은 라지 R이 우성 혹은 현성이기 현성. 때문에 무조건 다 빨간색이에요. 근데 쟤네들 이제 자기 자매들끼리 시블링끼리 F1 잡종을 다시 교배시키면 F2에서 다시 파란색이 튀어나와요. 나오죠. 우리 맨델에서 배웠잖아요. 네네. 스몰 R 가진 애들은 파란색을 다시 회복하고 그 비율이 3대 1로 나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이 유전자는 개념에 불과해 관념이에요. 네. 무슨 유전자인지 어떻게 우리가 아냐는 거예요. 그렇지, DNA 그렇지. 유전자들 있잖아요. 수많은 뭐 예를 들면 인간 같은 2만 개 유전자면 2만 개 유전자 중에 누가 저기 라지 R, 스몰 R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R 유전자이냐는 거예요. 지금 왼쪽에 DNA 사슬만 보더라도 그걸 어떻게 찾아 나가는 건가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연관 지도 그리기, 링키지 매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바로 제가 오늘 1타 강의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타 강의입니다. 1타 강의. 자, 간단하게 표현하면서도 꽤 그래도 복잡성을 주기 위해서 염색체 3개를 했고요. 이 염색체 3개에 유전자가 3개씩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A, B, C, D, F, E, G, H, I 중에 뭔가가 유전자 R이에요. 누가 유전자 R인지를 맞추는 걸 하는 거예요. 좋아. 박스 안에 있는 건 그대로 순서를 보존한 거고요. 이거 한 땀 한 땀 다 그리신 겁니까? 제가 한 땀 한 땀 다 바꿨어요, 색깔을. 와. 그래서 A, B, C, D, F, E, G, H, I 순서대로 있는 거고요. 네. 파란색이면 파란색 공의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는 거고 빨간색이면 빨간색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단순화하기 위해서 잡종은 다 없앴어요. 다 순종이에요. 이야. 저기 지금 제가 오른쪽에 파란색 공 10개를 뽑아서 파란색 공 10개의 DNA를 다 들여다본 거예요. 네. 그래서 순서대로 딱 배열한 거예요. 네. 저걸 보면 A에서 I 중에 9개 유전자 중에 공의 색깔을 결정한 유전자가 뭘까요? 각각의 유전자에 대해서 파란색과 빨간색의 개수를 세보면 나머지는 다 5개씩이고요. 네. E만 100%, 10개 중에 10개가 다 파란색이에요. 네. C3은 형질이란 거예요? 뭐예요? 크로모솜 염색체, 아니에요? 1번 염색체. 염색체, 2번 염색체, 3번 아, 염색체. 근데 이게 말이 3개씩이지 실제로는 말도 안 되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도 안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저 파란색, 빨간색 혹은 파란색 공의 색깔이라고 하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라면 파란색이 가지고 있는 DNA 서열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랬을 때 100% 일치하는 애가 결국은 얘를 결정한 애다. 이게
연관 지도 그리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표현형과 눈에 보이지 않는 DNA 시퀀스가 가장 강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이 원인 유전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유전자가 저 9개 유전자 중에서 이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인 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연관 지도 그리기를 쓰면 우리 지금 결국 적자의 출현을 설명하려면 변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눈에 보이는 변이의 원인이 되는 유전 변이를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문제는 너무 단순화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전 슬라이드의 결론은 라지 R과 스몰 r은 이 유전자의 변이다. 혹은 우리가 대립 유전자라고 말하는 게 이 유전자에 대해서 두 가지 폼이 있을 수가 있고 하나는 R, 하나는 스몰 r. 사실 라지 E, 스몰 E로 표현하는 게 쉽겠죠, 이제는. 네. 그리고 색깔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전자의 DNA 염기서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구체적인 이 눈에 보이는 표현형의 차이를 구체적인 DNA 분자의 차이로 환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너무 간단한 문제였어요. 이 양적 형질이라면 우리가 칼로 무자르듯이 자르기 힘든 연속적인 형질 있잖아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안녕.